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5강 우주와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강 때 내외 단전 순환호흡의 실습, 실천을 위해서 요령을 말씀드렸는데 각자 잘 실천하셔서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호흡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 몸에 적합하고 우주의 원리에 맞는 호흡을 통해서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주와 뛸래야 뛸 수 없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칼 세건 교수는 코스모스에서 인간은 우주의 찌꺼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는 우주와 인간의 상호 관계를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 아닌가 싶고요. 현대 우주 물리학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 최초의 인류의 문명을 창시했던 환족이 우주를 연구한 역학이 가장 우주의 모습을 잘 그려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됐습니다. 우주의 구조는 음과 양의 기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빅뱅이 우주를 만든 근원적인 원인을 보는데, 그거는 양의 힘에 의해서 양이란 것이 외부로 확산되는 거기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면 빅뱅이라는 것이 첫 출발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 단계에 뭔가 이렇게 수축이 돼서 우주 전체가 수축이 돼서 음의 힘에서 어떤 최초의 원시 우주 같은 게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 빅클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빅클런치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빅뱅이 이루어지고 다시 빅클런치가 되고 빅뱅이 이루어지는 순환 우주론, 우주란 것이 줄어들었다 커졌다 줄어들었다 커졌다 한다는 이론으로 이제 지금 점점 잡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다른 우주론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 빅클런치란 건 뭘까요? 계속 내부적 응축이 돼서 하나의 점같이 된 거, 그것이 이제 음의 힘에 의해서, 음이란 것은 전체가 내부적으로 수축하는 힘, 응축하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클런치는 음의 힘에 의해서, 음의 에너지에 의해서 생긴 거고, 그렇게 생기다 보면은 우리가 마치 화살을 쏠 때 활을 잡아 다니는 상태, 이것이 빅클런치, 음의 힘에 의해서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발하는 힘, 즉 양의 힘이죠. 외부로 확 펼쳐나가려는, 확산하려는 힘이 동시에 커집니다. 동시에 커지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기의 시공간적 분석에서 다시 말씀드릴 예정인데, 이 빅클런치에 의해서 음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에서는 양의 힘이 커지는 겁니다. 태동되는 거죠. 그래서 빅클런치가 돼서 생긴 어떤 원시 조그만 우주, 그것이 흔히 말하는 블랙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블랙홀이 됐다가 그 안에 있는 양의 힘, 커지는 힘이 계속 이게 소위 농축되듯이 억눌려 있다가 터지는 거죠. 그것이 빅뱅 이론인데, 빅뱅은 양의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는 음과 양, 즉 음의 힘에 의해서 빅클런치 됐다가 양의 힘에 의해서 빅뱅이 되는, 이러한 거를 끊임없이 순환하는 게 아니냐. 마치 우리 소우주인데, 우리 인간이 호흡을 할 때 숨을 들어 마시게 되면 그게 빅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숨을 내쉬면 빅클런치라고 볼 수도 있죠. 마치 그런 인간의 호흡처럼 우주도 우주의 천수까지 빅뱅과 빅클런치라는 우주의 호흡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주는 음의 힘과 양의 힘으로 크게 다른 기운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우주를 우리 역학에서는 천지인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힘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천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천은 따라서 양은 확산되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요동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면 가벼워서 위에 있죠. 위에 있고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양이란 거는 확산되는 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볍게 되고, 또 음처럼
음이 응축돼서 가만히 있는 형태거든요. 그거의 반대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땅이란 거는 음의 힘이 농축된 거죠. 그 땅은 뭐 이렇게 물론 지진도 있습니다만은 그 기본적으로 안정돼 있죠. 음이란 거는 응축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적거나 없는 거를 말합니다. 뭐 바위 같은 것도 음의 힘에 의해서 저기 굳어진 거죠. 철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땅이란 거는 음의 힘이 농축돼서 움직임이 적거나 없는 상태라는 걸 말하는 거고, 인이란 거는 하늘에 따라서 이제 지는 밑에 있게 되죠. 하늘과 지 사이에, 땅 사이에 있는 삼라만상. 삼라만상이라는 거는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적절히 혼합돼서 생긴 거기 때문에 중간에 있게 됩니다. 당연히. 따라서 삼라만상이 생기게 되는데, 제1강에서 음이라는 것이 내부를 수축하는 힘이기 때문에 어떤 걸 만드는 힘의 원천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양이란 그 안에 인포메이션, 즉 음이 어떤 구조를 갖도록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인포메이션으로서 어떤 물질의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근데 근원적인 힘은 음의 힘.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좀 더 직접적인 원인을 인, 그리고 좀 간접적인 원인을 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이 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양은 연에 해당되죠. 즉 음과 양의 인과 연,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물질 중에서 그 인간이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가 가장 정확하게, 가장 온전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 삼라만상 중에 하나로 봅니다. 따라서 천지 삼라만상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삼라만상 중에서 가장 그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상징하듯이 인으로 한 거죠. 그래서 하늘이란 거는 양 중에 가장 온전한 모습, 지는 음 중에 가장 온전한 모습, 이는 삼라만상 중에, 즉 삼라만상은 음과 양이 결합된 건데 그 중에 가장 온전한 모습을 인으로 상정하는 거라서 우주를 역학에서는 천지인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지인이라는 것이 너무 뻔한 소리 아니냐, 뭐 하늘과 땅과 사람, 뭐 그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그 정도의 가벼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 안에 그런 내용들이 스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만 뭐 쿼크니 다른 거를 계속 연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류 최초의 문명 창시자이자 우리 어떤 환조도 똑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우주라는 게 도대체 뭐로 근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걸 갖다가 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기라는 것이 그래서 광범위한 개념이죠. 우주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를 우리 역학에서는 기라고 표현했고, 그 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불교가 현대 우주 물리학보다 먼저 있었죠. 그래서 기의 개념을 받아들인 것이 불교에서는 그걸 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역사적으로 그 후에 현대 물리학 발전하면서 처음에 분자, 원자, 하다가 원자, 핵, 뭐 이렇게 하다가 더 근본적 요소가 있다고 하고 계속 캐고 들어갔더니 그걸 쿼크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러다가 요즘은 더 발전되면서 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스트링 티오리, 끈 이론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쿼크 또는 끈, 이것이 현재까지는 우주 물리학이 밝힌 우주의 가장 근원적 요소로 표현될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기나, 역학에서 말하는 기나,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나,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 말하는 쿼크 또는 끈, 이것이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인데 용어를 달리 썼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에 혼동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본질적인 어떤 개념, 그 구조, 그리고 그 기능을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와 공과 쿼크 또는 끈은 똑같은 개념이다. 우주를 이루는 가장 근원적 요소죠. 그래서 기가 음의 힘에 의해서 응축이 되면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양의 힘에서 근원적인 기 상태 돌아가는 거. 이걸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이 역학에서는 양의 힘이다. 그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응축해서 물질을 만드는 음의 힘에서
물질, 삼라만상이 만들어지고 다시 양의 힘에 의해서 그 환원됨으로써 기로 돌아가는 거죠. 요거를 역학이 가장 역사적 오래됐고, 그 다음에 불교고, 그 다음에 그 기독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연과학적인 어떤 결과물로 역사적 흐름을 본다면은, 불교의 대표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거 해석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만은, 역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공즉시색이라는 뜻은 공은 우주 가장 근원적인 요소인 기와 똑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색은 삼라만상을 뜻합니다. 따라서 삼라만상이라는 것은 공에서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죠. 공즉시색, 공이 바로 삼라만상이다. 그리고 색즉시공, 삼라만상은 다시 환원되면은 공으로 돌아간다. 즉 기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공즉시색, 색즉시공은 우주관을 표현하는 명제입니다. 이걸 정확히 좀 이해를 하시면 불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역학이라는 것이 불교, 기독교, 현대 자연과학에 많은 영향을 줬죠. 왜냐하면 가장 그 시원적인, 가장 처음의 이론체계이기 때문에 그 사상적 기초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여러 그 하위 사상 체계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우리 하위 사상을 다 모은다면 최초의 역학, 그걸 이제 약간 원시 역학이라고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은 원시 역학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역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다시 좀 더 보강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이란 거는 그 환족이 주체가 된 우주의 원리에 관한 면역적인 이론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역학이라는 것이 그 후에 쭉 발전되다 보니까 이게 분파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주나라 때 또 편집한, 즉 일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편집했던 주역, 또 역학의 한 부파입니다. 근데 요즘에 대부분 주역이 역학인 것처럼 착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주체가 우리 직계조상인 환족이 연구한 우주론을 말합니다. 그 환족이 연구한 역학이 어떻게 보면 그 시원, 그 첫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 하위 단계의 그 어떤 사상 체계, 이론 체계를 다 이렇게 공통분모를 집합해 보면은 역학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각각 다른 시각에서 쳐다봤기 때문에 달리 보일 뿐이지 그거에 밑에 관통하는 기본 원리, 그것이 환족이 주체가 된 역학의 기본적인 그 체계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역적 이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상 체계는 그 어떤 직관을 통해서 연역적으로 이론을 설정하기도 하고, 귀납적으로 각 그 사례를 분석하고 실험을 통해서 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연역적 이론이 아닌 귀납적 이론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 연역적 이론과 귀납적 이론은 같은 겁니다. 그 방법론의 차이죠. 연역적은 직관을 통해서 바로 어떤 원리를 깨우치는 걸 말하고 그걸 정리한 거죠. 그다음에 그 귀납적인 거는 실험을 통해서 객관적 입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연과학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아인슈타인도 한 번도 실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연역적인 이론으로서 주장을 하고 그걸 갖다 후대 과학자들이 검증을 하고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아인슈타인의 이론체는 연역적 이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했던 실험을 상상적 실험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현대 자연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입증해 나가니까 결국은 11,000년 전에
연역적 이론으로 주장했던 거가 정확히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과학자 중에서 이러한 역학의 원리를 통해서, 왜냐하면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실험을 하고 검증했더니 결국은 11,000년 전에 그 연역적으로 세워놓은 이론과 똑같아지니까 한편을 허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마 새로운 그 방향, 새로운 자연과학의 희망을 봤을 겁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자연과학자들이 역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우리 역학 이론을 현대 자연과학이 증명했기 때문에 그 현대 자연과학의 앞으로의 방향은 역학과 같은 이런 그 어떤 시원적인 우주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연과학의 발전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학자 중에 한 분이 이제 프리초프 카프라라고 있는데, 그분이 물리학의 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도라는 것 자체가 동양사상적 의미잖아요. 그래서 타오 피직스라고 영어로 돼 있는데, 그 얘기 자체가 현대 자연과학과 역학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설정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역학은 아까 우주를 천지인으로 세 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에 해당되는 역학의 강론이 천문학입니다. 대표적인 태울수 같은 것이 되겠는데, 그 하늘의 이치를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지의 이치를 연구하는 것이 풍수학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치, 사람의 어떤 그 평생 어떤 형태로 살아갈 거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를 연구하는 것이 명리학. 그리고 사람의 외관 또는 그 심상도 일부 포함합니다는 그거를 연구하는 것이 상학. 그리고 몸과 마음의 어떤 건강을 위한 어떤 이론 체계, 그것이 동양이야기죠. 그래서 천문학은 그 우주의 천지인 중에서 천에 대응되고, 풍수학은 지에 대응되고, 인에 대응되는 것이 명리학, 동양의학, 상학입니다. 역학은 우주가 가장, 우주의 근원적인 힘이 음과 양의 힘이 가장 응축되고 가장 잘 융합되어 있는 그 삼라만상의 대표적인 존재.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인을 중시했기 때문에 역학의 강론 중에서도 사람에 관한 강론이 가장 많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요 천지인에 상응되는 천문학, 풍수학, 명리학, 동양의학, 상학을 두루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그 연구의 대상으로 두는 것이 기문학입니다. 세속적으로 봤을 때는 기문학은 이 5가지를 전체로 아울렀기 때문에 어떤 국가를 통치하는 또는 경영하는 그 왕으로 보면 굉장히 그 안 좋은 이론 체계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출연하면은 왕의 지위가 떨어지고 왕권을 확립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서를 만들기 전까지가 뭐 대표적인 기문학의 아주 대가들이 이제 그 장량이라든가 그 한나라 때, 그 다음에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이라든가 명나라 때 유배곤, 이런 분들까지는 기문학의 대가였다고 보고요. 그 후에는 왕에서 이걸 금서로 만들었습니다. 나라의 경영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왕족, 황실에서만 보도록 금서했기 때문에 기문학의 맥이 사실 이제 많이 이제 사라져버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학이라는 것은 인류 최초의 문명을 창시했던 우리 직계조선인 환족이 우주의 원리를 연역적으로 그 연구하고 이론 체계를 갖추어 놓은 거기 때문에 현대 자연과학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걸 증명하는 역사입니다. 따라서 역학의 체계가 지금 어떤 그 문서화된 것이 좀 부족하다 해서 그 사상적인 그 중요성이나 가치를 가볍게 여기서 안 될 것 같고, 우리 동양의학도 결국 역학을 우리 몸과 마음에 적용한 거기 때문에 역학의 체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주를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주를 연구하는 역학의 어떤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우주의
기본적인 힘이 원천인 음과 양의 힘이 가장 온전하게 가장 제대로 이제 결합되는 것을 인간으로 봅니다. 삼라만상 중에서. 그래서 만물이 영장이라는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따라서 인간을 한마디에 표현하라고 하면 소우주라고 합니다. 즉 광활한 우주의 원리가 가장 잘 집약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제 존재가 작으니까 그래서 소우주라고 표현했는데, 이 소우주라는 표현이 이런 거를 잘 표현한 하나의 단어라고 봅니다. 소우주라는 표현 안에는 이미 우주의 원리가 잘 스며들어 있다라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흔히 인간을 소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리만 정확히 알아도 우주 원리를 알게 되는 거죠. 소우주니까. 그 안에 다 농축되어 있으니까요. 따라서 인간의 구조는 제 1강에도 대강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천지인, 우주의 그 세 가지 요소, 천지인에 각각 대응되는 의미로 정기신으로 인간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 즉 음의 기운이 다 농축되어 있는 그 움직임이 적고 어떤 물질화된 그 지가 정과 상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의 기운이 결집된 천, 하늘이 신과 상응됩니다. 그 다음에 그 천의 기와 지의 기가 온전히 잘 융합되어 있는 인이 우리 기와 상응됩니다. 그래서 정기신은 각각 정은 지, 기는 인, 신은 천과 상응되는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 음의 힘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구조에 투영했을 때는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그 삼라만상이 기본적으로 음이라는 직접적 원인, 즉 인과 양이라는 간접적 원인, 양은 어떻게 만들어져라는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년의 법칙에 의해서, 즉 음과 양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명력이라고 하면 정확히 표현하면 음이 좀 더 많고 양도 있다 이렇게 하지만, 보통은 이걸 단순하게 표현할 때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 음입니다. 그리고 자연력, 즉 생명력과 달리 원래의 모습을 환원시키는 것, 최초의 단계, 즉 우주로 말하면 기로 가는 것, 즉 그 색즉 시공에서 삼라만상의 색과 색이 공으로 가는 과정, 이것을 자연력이라고 보고, 그 공즉시색, 최초의 요소가 만들어져서 삼라만상이 되는 것, 이게 생명력이죠. 따라서 불교에서 말하는 공즉시색, 색즉시공은 각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구성 요소인 기가 삼라만상을 만드는 과정, 그 생명력을 표현하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공즉시색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색즉시공은 자연력에 의해서 삼라만상이 점점점 분해돼서 최초의 근원적 요소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자연력이라고 보고요. 따라서 음이 생명력을 상징하고 양이 자연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엔트로피 현상, 쭉 그 확산돼서 없어지는 현상이 자연력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말년에 연구한 것이 통일장 이론이었습니다. 우주의 원리, 우주의 원리에 이르는 기본적인 힘의 유형들을 하나의 공식, 하나의 이론책을 묶으려는 거죠. 그래서 우주 안에는 인력, 만유인력, 청력, 전자기력, 원자핵의 강력, 양력 등의 굉장히 여러 힘이 있죠. 여러 힘이 있는데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 근원적인 어떤 원리가 있을 거다. 힘을 설명할 수 있는. 이 우주에 굉장히 많은 힘의 종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통일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의 공식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본인이 그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E=mc 자승을 아주 대표적인 아주 뉴턴의 물리학 체계를 아인슈타인의 물리학 체계로 바꾸는 거에 상징적인 그 공식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그것이 E는 에너지, 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M은 물질,
질량을 말하고 질량과 속도가 결합된 것이 에너지 힘이다 라고 표현해서 에너지와 물질이 서로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이렇게 규명한 어떤 공식입니다. 유명한 공식인데 그것처럼 우주의 기본적인 힘의 종류를 다 망라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없을까? 그리고 끊임없이 연구를 했어요. 끊임없이 연구했는데 결국 그 천하의 천재도 그 통일장애로 완성을 못하고 즉 힘의 원리를 기본적 E = MC 장승처럼 어떤 그 단일화된 통일적인 공식으로 만들지 못하고 타개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설명드린 대로 역학에서는 우주 힘이란 것이 양의 힘과 음의 힘에 의해서 구성되고 모든 힘은 이 두 가지 힘으로 환원될 수 있다라고 이미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현대 물리학자들이 그런 게 많이 이제 어떤 힌트를 얻고 역학 힘의 이론이죠. 힘 이론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인력이나 만유인력, 전자력의 인력, 그다음에 그 강력 이런 등등은 전부 다 음의 힘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전자력의 청력이라든가 양력, 원자핵에서 양력 이런 등등은 그 양의 힘이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면 어떤 물질이 세계, 그 보이는 세계에서만 그러냐 역학이 적용되냐?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는 것이 양자역학이거든요. 양자역학에도 역학의 기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양자역학의 대표적인 이론인 불확정성의 원리도 이미 역학에서는 이미 존재라는 것은 음과 양의 힘에 의해서 일정 균형점에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영원 불변에 있지 않는 거다.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초로 주장한 이론체가 역학입니다. 근데 그거를 현대 물리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이 양자역학이거든요. 그 양자역학이 뭐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그거는 그 수천 년 전에 이미 그런 걸 주장해놨죠. 그 역학의 이론을 받아들인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도 존재라는 것 자체가 우리 어떤 착각과 어떤 환상일 뿐이지 우리 편견일 뿐이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역학적으로 이미 그 어떤 물질이 만들어질 때 그 음의 힘과 양의 힘의 적절한 균형, 그 사이에서 일정 확률, 이거에서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역학의 그 사상 체계가 이미 불교나 그 기타 다른 어떤 사상 체계, 유교에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자연과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음과 양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균형이 건강이라는 것은 다시 강론에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할 거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제 1강에서도 제가 정기신 그리고 이 우리 소우주인 정기신을 투입되는 음의 측면 그리고 산출되는 양의 측면에서 6가지를 모형으로 제시를 했고 그들 사이의 균형이 건강 유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균형은 이루어져야만 건강을 이루게 되는 거고 균형이 깨지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마치 건강이 따라서 불교로 말하면 열반과 똑같은 개념이고요. 불균형, 병이 번민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서로 대척점,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오히려 음과 양은 그 균형인 중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즉 음과 양은 다 불균형, 다른 말로 비건강이라 표현할 수 있고 중은 건강, 균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음과 양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는 것은 아니죠. 음과 양이 하나의 불균형 내지는 비건강, 번뇌 이런 거하고 상응되는 개념이고 균형, 건강, 중이 상응되는 개념이라서 이 둘이 사실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균형은 뭐 그럼 뭐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균형 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마치 우리가 놀이터에 보면은 어린애들이 타는 시소가 있는데 시소가 똑바로 균형 유지한 애는 아주 없습니다. 뭐 일부러 만들어 놓을 수는 없고요. 대부분 기울어져 있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그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따라서 건강 유지한다는 것이 뭐 쉽게 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고요.
마치 균형 유지가 시소가 어려운 것처럼, 그럼 시소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게 불균형이고 그게 건강이 깨진 비건강이고 좀 더 악화되면 병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균형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또 쉽지 않은 거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균형을 잘 유지를 해서 건강을 유지하면은 인간은 소우주인데 그러면 영원 불멸로 삽니까? 이렇게 물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영생을 한다라고 주장한 데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그 모든 걸 잘 균형을 유지하고 꾸준히 노력을 해도 일정한 수명이 있거든요. 수명은 우리 몸을 이루는 그 음이기와 양이기가 천인데 그 하늘에 천간 10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늘은 10개의 기의 유형을 나눠볼 수 있다. 그거를 천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그 유형을 이름 붙여놓은 겁니다. 갑이라는 유형의 하늘의 기운, 을이라는 그 이름의 기운 이게 꼭 다 다르죠. 여기 안에는 다시 음양이 있습니다. 갑이 양이고 을이 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천간도 다 각각 음양과 대응되는 개념이고요. 하늘의 기운은 1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지지, 12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흔히 우리가 띠로 쓰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됩니다. 그 하늘의 기운인 10가지 유형의 기와 땅의 12가지 유형의 기가 인간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소우주로서 가장 온전하게 결합되어 있는 존재다. 그래서 온전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120개의 기가 있는 거죠. 120가지 종류의 기가 있는 거죠. 인간의 몸에. 그렇게 타고난 거죠. 처음에는. 타고났는데 이걸 다 그 균형을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120가지 기의 유형을 온전히 다 쓰고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60에 그냥 그 절명한 수도 있고 90까지 사는 분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아주 요절한 경우도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 원리를 정확하게 그 인식을 하고 꾸준히 정확하게 집행해 준다면은 실천해 준다면은 120개의 기운을 다 달성할 수 있고 따라서 천수는 120세까지는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20세 뭐 좀 넘어간 그 125세 뭐 될 수도 있죠. 120세라는 것은 어떤 절대 숫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120가지의 기운이 온전히 잘 실천될 수 있는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균형을 유지하는 이런 그 삶을 살았을 때 달성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는 그 나중에 강론에서 좀 더 그 깊이 들어가게 되면 기의 온전한 모습 다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서는 현재 우리가 다뤘던 기 개념만 가지고 보더라도 동양의학은 기를 괜히 중시하죠. 기가 생명의 원천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하여튼 유기적인 살아있는 유기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되고 서양의학은 그 시체를 해부하면서 장기를 분석해서 의학 이론 체계를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기맥 이런 거를 인정할 수 없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은 어떤 병에 있어서 뿌리, 그 병의 원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 병을 본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겉으로 드러난 병을 흔히 말하는 우리가 증상이라고 증상, 그거를 표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은 본병을 뿌리로 채 고치는 기본적인 가장 그 근원적인 거를 고치는 본병을 그 뿌리를 고치는 데서 근치라고 하는데 본병을 근치하는 이런 이론적인 그 의학 체계라 본다면은 서양의학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증상을 표치, 겉으로 드러난 것을 치료한다 해서 표치를 하는데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의학은 그 유기적인 인간,
생명체를 두고 연구하고 그 자체를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내과적인 접근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데 서양의학은 좀 더 어떤 부분으로 분석적인 거고 외과적인 접근이 많죠. 그리고 이제 동양의학은 그 만성병 같은데 좀 더 주요합니다. 뭐 다른 것도 물론 동양의학도 화타 같은 분은 외과 치료했습니다만은 그 맥이 이어지지 못해서 그런 거고, 기본적인 거를 주요한 측면을 좀 더 나눠 본다면 동양의학은 만성병에 좀 더 그 주요하다고 볼 수 있고, 서양의학은 급성병에 좀 더 주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은 아까 말씀드린 역학의 원리를 적용한 이런 의학 체계라고 본다면, 서양의학은 실험에 근거한 균합적인 과학 원리가 적용된 의학 체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동양의학과 서양은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굉장히 달라 보이고 완전히 그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진 않고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봤을 뿐입니다. 따라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지 어느 한 의학이 더 우월한 그 우열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이 더 우월하다고 강조할 수도 없고 서양의학이 더 우월합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은 어떤 기본적인 그 실체를 다른 각도에서 봤을 뿐입니다. 그 서양의학도 요즘에는 그 해부학 출발할 때 길을 인정 안 하지만 요즘은 길을 굉장히 인정하는 이런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동양의학도 길을 굉장히 가장 중시했지만 요즘에는 실험적 방식으로 그 의학 체계를 더 연구를 해나가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이게 그 교차하는 이러한 동서의학이 교차하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러한 그 현상을 잘 인식을 하고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은 그 상호 보완적이다. 그리고 우열의 관계가 전혀 아니다라고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어느 의학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 불필요한 논쟁에 우리 에너지를 쓸 필요는 전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이 두 의학 체계,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서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그리고 상호 부족한 점도 인정하면서 보완적으로 간다면 우리 의학 체계가 인류 의학 체계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WHO에서도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보건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이 전인적 통합의학입니다. 그 영어로는 Holistic Integrated Medicine입니다. 그 인간 전체를 보고 그 의학 체계를 발전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은 당연히 통합의 대상에 들어가고요. 지금 제도권 의학 하면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입니다. 우리나라도 의료법에 보면은 이미 동양의학은 제도권 의학에 들어가 있고 서양의학 아직 동양의학을 제도권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서양의학에서는 동양의학도 비제도권 의학이라서 대체의학의 한 분야로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료법 체계에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공식 제도권 의료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체의학, 또 이것이 의학의 보완적 성격이 있다 해서 보완의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체의학이나 보완의학은 같은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양의학은 아직까지는 동양의학을 연구하는 그 경향이 많아졌지만 그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거를 공식 의학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서양의학에서는 서양의학이 제도권 의학이고 동양의학과 대체의학을 하나의 그룹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양의학, 대체의학, 보완의학. 근데 어떻든 간에 지금 WHO에서도 이렇게 동서의학이 상호 보완성, 우열의 관계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내에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은 제도권 의학으로 통합이 될 거로 보고요. 비제도권에 속하는 대체의학 또는 보완의학도 충분히 전인적 통합의학의 체계에서는 인정받고, 거기에서 물론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이제 검증 절차에서 배제가 되겠지만은 그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렇게 점점 확대될 거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요즘 정밀의학이라 해서 Precision Medicine이라고 해서 작년이죠.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라고 하는 정밀의학 그 체계를 주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는 거죠. 그리고 유전자 또는 그 생물학적 요소 이런 그 데이터들을 다 집결해 가지고 그 빅데이터로서 만들어서 활용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예방의학을 표방합니다. 예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유전자 분석이나 라이프 스타일 분석을 통해서 예측하는 예측의학.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환자의 개인적 특성에 맞춰서 의료 체계를 거기 맞춰주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맞춤 의학이죠. 개인의 특성에 맞춤 의학. 그리고 환자가 참여하는 의학. 그래서 정밀의학이 그 4개의 요소로 이루어졌다 봅니다. 그 미국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래서 그 예방의학, 그다음에 예측의학, 그다음에 맞춤의학, 참여의학. 근데 요것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공성이 굉장히 그 또 중요한 가치다 해서 5번째는 공공성을 넣어서 그 미국에서는 4P죠. 그 프리벤티브죠. 예방, 프리딕티브. 그다음에 퍼스널라이즈드, 그다음에 그 파티스페이터리 이렇게 해서 4P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퍼블릭 하나 더 넣어서 5P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강론에서 다루겠습니다만은 동양의학적인 관점으로 점점 가는 겁니다, 이게. 동양의학은 예방의학을 강조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라이프 스타일 넣는다는 얘기는 그 뒤에 병의 원인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생각과 말과 행동, 후천적 그것이 병의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는 그 환자에 맞추지 않고 범용적으로 가는 거는 큰 의미가 없죠. 동양의학에서도. 그리고 환자 자신이 고치는 환자가 치료의 주체로서 그 참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순수 서양의학은 완전히 환자는 객체일 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동양의학으로 점점 접근하는 것이 정밀의학이 서양의 극단으로 가서 동양을 배쳐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정밀의학은 점점 동양의학에 가까워지는 그래서 전인적 통합의학의 한 분과로서 굉장히 그 발전이 더 되고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이 정밀의학이 발전할수록 제가 보기에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관계가 좀 더 접근되는 관계를 형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서의학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이러한 동서의학은 다 결국은 우리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연구하는 이런 의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출발은 기에 대해서 인정하냐 부인하냐 관계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특히 정밀의학까지 가면서는 우리 그 전인적 통합의학, 그 유기체적으로 어떤 생명체인 인간에 대해서 전면적인 그 인간의 전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런 통합의학이야말로 우리 그 의학의 그 발전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주와 인간의 구조 그리고 그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동서의학을 비교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1강의 정기신 음양 모형, 그 다음에 2강 때 내외단전 순환 모형, 3강 때 통합 마음 모형 이 세 가지가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생명의 원리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